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한 주간의 증시 전망과 더불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파이브스타 윤정두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서 사실 유가 얘기를 잠깐 제가 했었는데, 네. 저희 유가가 또다시 시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이 2천선 간신히 좀 지지가 되고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시장 어떤 판단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시각으로 놓고 본다면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죠. 3%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일본의 지진 영향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유가 동결 부분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쪽의 제로금리 확대 부분이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본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증시나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호주는 장중에 플러스 반전이 됐었고요. 국내 증시도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차트를 놓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차트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지금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갭상승 이후에 오늘 개파락이죠. 약간의 개파락 이후에 다시 밀고 내려가야 될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지금 다시 돌려지는 흐름. 그리고 이것이 이제 2시간 전에 제가 캡처를 떠온 화면인데 지금은 양봉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21선만 갖고 나왔는데요. 그램빌의 매매 법칙으로 놓고 볼 때는 매수 2법칙에 해당이 되죠.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돌려지는 흐름. 거기에 또 한 가지는 갭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정두는 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갭 내용을 잠깐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갭의 상승 부분, 갭 상승 부분에 있어서 하단 부분부터 해서의 윗부분 공간. 이 부분이 갭에 있어서는 목표 주가 라인으로 설정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2040포인트까지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놓고 보실 부분은 바로 밑에 갭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여기서도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돌파 갭이 되고요. 여기서도 돌파 갭과 함께 급진 갭으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표 주가 라인은 이 범위까지가 되겠죠. 이 정도 범위라면 다시 위쪽으로 놓고 볼 때 2080포인트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다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멀리 놓고 본 그림인데요. 2분기 기준에서 시장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갭 부분을 돌파 갭으로 완전하게 인정을 해주고요. 그 높이까지의 기준을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시장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금통입니다. 사실 네. 이제 지난주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주 뒤로 밀렸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예상외로 여소야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통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금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올라가면 좋은 것이냐 설왕설래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금리 부분이 시장에는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그 금리에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그 표들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의 금리 정책입니다. 지금 정책 보시면은 마지막 변경일도 꽤 오래전이었고요. 바닥금리라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부터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사상 최저치의 금리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의 금리 변동 사항을 적어놨습니다만, 이 부분을 표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2001년 그리고 그 앞전의 흐름에 있어서는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금리 급격하게 인하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동결해 놨다가 이제 인상을 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글로벌 시장에 이러한 저금리 상태의 흐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무료로 좀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우지수의 흐름인데 97년부터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맨 왼쪽 화면 놓고 보시면은 써 있는 것처럼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파산 사태 흐름이었고요. 저 구간들이 노랗게 지금 표시된 구간들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겨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간단하게 개요를 잡아드렸는데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바로 금리를 인하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전에 동결 상태로 있던 금리가 1년 4개월 만에 인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기준에서는 굉장히 강한 인하입니다. 0.25%포인트씩 세 차례 연거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롱텀 캐피탈먼트의 파산 때문에 그쪽 때문에 시장 자체가 급락이 연출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방어를 해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목소리를 키울 때는 벌써 시장은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뿐만 아니고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보시면 IT 버블 붕괴됐을 때 이럴 때와 또 이런 금리 인하의 흐름.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금리 인하는 그 이전부터 계속 나와 있었어요. 버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렇지만은 시장에서는 바닥 인식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조정. 근데 실질적인 바닥을 인식한 거는 여기라는 거죠. 2001년 9월 17일 9.11 테러 이후에 바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단행을 하는데 그 부분이 92년 9월 4일 최저치의 금리까지 끌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부분은 바닥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지수 월봉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뭐 아래 꼬리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월봉 기준에서 9.11 테러 터진 이후에 바닥금리, 최저금리까지 내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흐름도 놓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해드릴 텐데 서브프라임이라든가 리먼 사태 터진 이후에 금리 인하 흐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시장 반응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 2008년 10월 29일 날 마지막 금리 추가적으로 내리는 그런 시점인데 이 금리가 최저금리를 또 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양적 완화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시장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징징대고 울고 짜고 왜 올리냐 올리면 안 된다 난리를 치시는데 이거 한 번만 보시면 되지 않나요? 네? 2000년 이후에 금리 올린 거는요. 2004년 이후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17차례에 걸쳐서 1년에 FOMC 회의가 8차례뿐이 열리지가 않아요. 8차례 열리는데 17차례.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2003년 6월 이후에 1년 만에 금리 인상해서 내리 금리를 인상했다는 겁니다. 이때 시장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은요, 입이 쫙 벌어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우지수. 가장 고점으로 잡았는데 올랐네요. 굉장하죠. 예. 바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오른 부분이 20%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오른 부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100% 이상의 상승 내려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다른 요건을 다 뒤로 하고요. 지금 당장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첫 번째로는 시장이 붕괴됐을 때 그때부터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이 더 붕괴되는 게 아니고 양적 완화의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뭡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경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작년에 금리 인상을 하려다가 유럽이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잠시 멈춘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영국도 금리 인상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미국과 영국 쪽에서 경기가 살아나는 게 확인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럽, 일본, 중국은 바닥권에서 양적 완화의 확대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의 악재는 아니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양방향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히려 미국 쪽에서 뭐 이번 달 금리 인상보다는 아무래도 좀 6월 달이나 이때쯤으로 네.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네. 올라갔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하 좀 기대감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닌데 네. 그러한 부분은 저는 이제 동결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네. 미국 금리가 인상하는데 국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뭐 금리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 환율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너무 치우쳐서 해석하시기보다는 네. 좀 긴 그림도 한번 좀 놓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예, 말씀 주시죠. 일반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후행성의 대응 전략을 많이 가져갑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 뭐 한동안 차화정 했었죠. 아, 예전에요. 예. 근데 차화정 할 때 사실상 화학과 정유가 올랐던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올랐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적도 개선돼 있었고요. 근데 유가가 오른 부분은 자산의 재평가 부분이죠. 일단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유가가 올라갔더라.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찌 보면 약간의 버블이 있었던 거고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항공주나 해운주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화학주나 정유주가 더 갔단 말입니다. 다시 따진다면은 지금 기준에서도 금리 관련된 내용의 업종과 종목을 보여야 되는데 네네. 후행성으로 보시게 된다면 결코 쫓아갈 수 없다는 거죠. 어. 결론적으로 역시 표를 놓고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일단 이러한 내용입니다. 일단 금융사들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무겁기 때문에 편입을 안 하겠다. 금융주 특히.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놓고 보시면 미국 기준금리가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내리 인상을 할 때 그때 당연히 금융주들은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신한지주 같은 경우 시장보다 더 큰 랠리가 나왔는데요. 네. 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 지수 79% 상승했을 때 신한지주는 228%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이때는 실질적으로 한 70% 정도의 금융주 상승이었고요. 시장은 오히려 100%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도 업종으로 부각됐던 시점은 금리 인상했던 그런 시점이다. 다시 다른 종목군들도 쭉 보여드릴게요. 뭐 삼성화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화재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실 때 코스피 지수하고의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 금융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은행권들, 금융지주사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순이자 마진의 개선폭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아무래도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대 마진 자체가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바닥이기 때문에 네. 이 예대 마진이 금리가 인상되면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상당히 순이익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핀테크라든가 인터넷 은행의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정부 지원 자금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업체들에 대해서 피해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네. 현재 기준에서는 뭐 KB금융 정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KB금융 자체의 자산 가치라든가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따른 뭐 실적 개선폭 이러한 부분을 좀 놓고 보면서 월봉 차트로 놓고 보시더라도 뭐 충분하다. 개인들의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수급이 많이 뺏겨진 상태이고요. 캔들 기준에서는 뭐 지금 놓고 보실 때 샛별형의 기준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윗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요. 일본 기준에서는 아까 뭐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미르 매매 법칙 매수 2법칙에서의 흐름, 잠시 눌렸다가 되돌리는 흐름에서 추세 구간을 뭐 지금 미처 못 그려놨습니다만 추세 돌파가 시도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번 달부터 해서 2분기의 시세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금융주는 꼭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주를 봐야 된다. 좀 이런 말씀 주셨는데 혹시 뭐 또 다른 섹터 종목 따로 있으세요? 일단은 뭐 유가 얘기도 나왔고 네. 그리고 뭐 환율 얘기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가지고 나오겠습니다만 환율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전기전자 업종, 그중에서 뭐 삼성전자를 특히 놓고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가 부분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이 있다 할지라도 정유업체 그리고 오히려 화학업체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기준에서는 더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부터 경비가 살아나는 쪽의 측면을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상품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정유화학주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정유화학주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일단 월봉을 기준으로 좀 많이 놓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유가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달러와의 강세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 다시 표현해 드린다면 중동 국가가 미국을 굉장히 뭐 싫어하겠죠. 싫어합니다만 원유에 대한 결제 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유가 부분은 굉장히 강세를 띈 거고요. 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약세기 때문에 빵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원유 사갈 때 돈 더 내놔라 해서 강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띠는 과정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뭐 지금 100까지 올라섰다 좀 밀린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원유 부분에 대한 그냥 가시적으로 명목 가격만 놓고 볼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경기 동향을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위치의 화학업체나 정유업체 부분은 뭐 실적 개선폭이 지속될 수 있다. 선반영 측면도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미국과 네. 여기 이 금리를 올리려는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몇 안 되는 경상수지 흑자국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그다지 달갑지 않은 흑자라고 할지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몇 안 되는 흑자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놓고 본다면은 뭐 굳이
지금 조정을 추세하락으로 보기보다는 네. 정유업체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이나 하나케미칼은 급등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죠. 네네. 네, 조정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종목을 보니까 일단은 지금 거래소 쪽의 종목들이 많아요. 뭐 KB금융도 그렇고 네. 정유주도 그렇고 화학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 가운데서는 코스닥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가볍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네.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들어보면 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건지 아니면은 거래소 쪽 종목하고 같이 연동돼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차피 시장이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 대형주 이후에 부품주, 뭐 소형주, 관계사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땐 시장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예. 강하게 본다라는 거는 대형주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한 다음에 뭐 부품주나 그리고 뭐 개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좀 오류를 범하세요. 어떤 오류냐면은 일단 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형주로 간다라고 하시는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요. 2014년도에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시장이 바닥을 찍습니다. 10월 달에 네네. 바닥을 찍고 시장은 저점 대비해서 1900포인트에서 2100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10% 올라올 때 삼성전자는 106만 원에서 150만 원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40% 올라왔습니다. 예. 그때 이제 환율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스코가 바닥 대비해서 60% 올랐어요. 네. 시장은 지금 바닥 대비해서 한 10% 조금 더 올랐습니다. 6%, 7% 올랐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실질적으로 대형주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괜히 소형주에서 변동성이 네. 확대된 종목에서 잠깐 잘못 들어갔다 큰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형주 위주에서 접근을 해도 충분한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파이브스타의 윤정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